2003년 서울 차가운 가을비가 회색 도시의 아스팔트를 세차게 적시던 이른 아침, 강력계 형사 박진우 40대 후반의 집 안은 여느 때처럼 긴장감과 분주함이 뒤섞여 있었다. 교복을 입은 딸 민지 19번가 현관에서 구겨진 신발을 억지로 신으며 중간고사 성적 문제로 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아빠는 제 일에 신경 좀 그만 쓰세요. 맨날 범인 잡는 것처럼 절 대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10대 특유의 날카로움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밤샘 근무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피곤에 지친 목소리로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지는 이미 현관문을 세게 닫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쾅 닫히는 문소리는 그날 아침의 마지막 기억이자 진우의 남은 생을 관통할 지독한 후회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순간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진우는 텅 빈 현관을 잠시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서둘러야 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몇 달째 추적 중이던 불법 밀매 조직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내 서연 40대 초반 나이, 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다. 민지가 남기고 간 빈 그릇과 어지러운 식탁은 형사의 바쁜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며 아침에 그 사소한 다툼이 마음에 걸렸지만 곧 처리해야 할 급한 사건 생각에 머릿속을 애써 비워냈다. 다녀오면 이야기해야지. 그 사소한 다짐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그 시각 민지는 학교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2003년의 서울은 지금처럼 골목마다 CCTV가 촘촘히 박혀있지 않았다. 드문드문 설치된 방범 카메라는 대부분 저화질이었고 많은 곳이 사각지대였다. 민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아버지와의 다툼을 곱씹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은 얼마 전 부산 여행에서 아빠가 사준 작은 호신용 부적이었다. 그 부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다가오는 위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늘 다니던 지름길인 낡은 상가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우가 경찰서에 도착해 막 커피를 한 잔 따랐을 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집 전화번호였다. 아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여보, 민지가 아직 학교에 안 갔대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나갔잖아. 그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고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베테랑 형사의 냉철함은 간데없고 오직 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순찰차에 몸을 실었다. 나레이터, 아버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멈추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제 막 저희와 함께 시작하셨다면 로테이로 코레아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초기 수사는 광란에 가까웠다. 현직 경찰의 딸이 등굣길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즉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진우가 속한 강력팀은 물론 인근 지구대 인력까지 총동원되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진우의 아파트 입구를 점령했고 기자들은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조차 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진우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그는 죄책감과 분노 속에서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민지가 사라진 골목길을 수백 번이고 다시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골목은 마치 민지를 삼켜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내어주지 않았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유일하게 확보된 CCTV 영상은 민지가 그 문제의 골목으로 들어서는 뒷모습뿐이었다. 화질은 끔찍하게 낮았고 골목 반대편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해 주변 상가와 주택을 모두 탐문했지만 그 이른 아침 시간 비까지 내리던 탓에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사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그는 관내의 모든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신문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렸다. 파트너인 최 형사 40대가 그런 그를 말려보려 했지만 진우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다. 수사본부는 축소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다른 자극적인 사건들로 옮겨갔다. 하지만 진우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민지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었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 서연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졌다. 서연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진우는 과거의 그날 아침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민지의 방은 실종 당일 그대로 멈춰버린 진우만의 비극적인 성소가 되었다. 그 방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과 죄책감은 진우를 서서히 잠식해갔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7년이 되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날카로운 강력계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다. 민지 실종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차가운 서류철에 갇혔고 그는 사실상 정직 상태나 다름없었다. 끊임없는 죄책감과 광적인 집착은 결국 그의 가정도 무너뜨렸다. 아내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그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진우는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민지의 사주기를 앞두고 도망치듯 일본 교토 행피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것은 서연이 그에게 준 마지막 배려이자 제발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교토의 4월은 벚꽃이 만개하여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 소리, 기모노를 입고 조심스럽게 걷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그의 황폐한 내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목적 없이 기온 거리와 철학의 길을 배회했다. 4년 전 그날 아침 민지와의 사소한 다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조차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이 낯선 도시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다. 그의 무의미한 발걸음은 어느 주말 교토의 한 신사 일순지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온갖 종류의 골동품과 중고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진우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인파에 휩쓸려 걷고 있었다. 먼지 쌓인 낡은 그릇들, 색 바랜 기모노, 녹슨 장신구들, 마치 잊힌 시간의 파편들이 모여있는 듯한 그곳은 4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이 한 좌판의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꽂혔다. 그곳에는 온갖 잡동사니 부적과 장신구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더기 속에서 유독 눈에 익은 붉은색 실이 달린 작은 부적 하나가 보였다.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다. 4년 전 민지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그가 부산의 한 작은 사찰에서 직접 구해다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호신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부적 뒷면에는 그가 실수로 냈던 아주 미세한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민지의 것이었다. 순간 진우의 뇌가 4년 만에 깨어나는 듯 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멎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흥분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잠자고 있던 형사 본능이 야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어설픈 일본어로 좌판 주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이거 어디서 났소? 고래 도코데? 그의 흉흉한 기세와 절박한 눈빛에 놀란 주인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다른 물건들이랑 같이 산 것뿐이요. 기억 안 나오. 진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진우는 이성을 잃고 주인의 멱살을 잡을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엔화를 전부 꺼내 좌판 위에 세게 내던졌다. 부적값의 몇 배는 좋게 되는 돈이었다. 제발 기억해내시오. 내 딸이 달고 있던 거요. 그의 처절한 절규에 주인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근처 상점가의 특정 전당포를 가리켰다. 며칠 전에 저기 후쿠다, 후티엔 전당포에서 오래된 물건들 한 묶음을 사왔소. 아마 거기에 섞여 있었을 거요. 그 말은 진우에게 유일한 생명줄처럼 들렸다. 진우는 전당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4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기력증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단서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교토의 좁고 복잡한 골목은 그에게 길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개의 전당포를 거쳤고 그때마다 차가운 거절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그는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이곳은 일본이었다. 그의 신분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그는 그저 행패를 부리는 수상한 외국인일 뿐이었다. 언어의 장벽과 관할권의 부재라는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기분으로 그는 한국에 있는 전 파트너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형사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국제 전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4년 전의 그 광기를 다시 느꼈다. 형님, 지금 일본이시라면서요? 제발 거기서 사고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민지 일은 이제 그만. 진우는 최 형사의 말을 끊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지금 당장 2002년 부산 오사카 밀매 조직 사건 파일 좀 확인해줘. 거기 관련자 명단, 특히 일본 쪽 연락책들 정보가 필요해. 지금 당장! 최 형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진우는 마침내 후쿠다 전당포를 찾아냈다. 낡고 어두컴컴한 가게 안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주인이 그를 경계하며 맞이했다. 진우는 또다시 신분증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는 이 노인이 법이나 절차 따위로 움직일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대신 그는 수사 자료가 아닌 지갑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민지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민지의 사진이었다. 무슨의 딸,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내 딸의 물건이요. 4년 전에 사라졌소. 노인은 진우의 붉게 충혈된 눈과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노인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거래 장부를 꺼내왔다. 법적으로 5년간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었다. 노인은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노인의 거친 손가락 끝을 응시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노인의 손가락이 한 곳에 멈췄다. 2년 전 2005년 7월 13일. 장부에는 붉은 실이 달린 한국식 부적이라는 품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민지는 2005년까지 살아있었거나 적어도 이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장부에는 물건을 맡긴 사람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름, 카네다 류이치 진텐 롱에이. 그리고 교토 시내의 낡은 아파트 주소. 진우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카네다 류이치,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는 즉시 초회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카네다 류이치 혹은 김용길, 그 이름 확인해줘.
2002년 그 사건 파일에서 진우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몇 분 동안 진우는 지옥과 천국으로 갔다. 4년 동안 그는 혹시나 하는 불확실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약 그 진실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면, 민지가 인신매매 조직에 넘어갔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을까? 아니, 그는 알아야만 했다. 어떤 진실이든 그는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아비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희망과 공포가 그의 심장을 동시에 난도질했다. 최 형사의 전화가 울렸을 때 진우는 숨을 참았다. 최 형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충격에 긴 목소리였다. 형님, 찾았어요. 김용일, 일본명 카네다 류이치. 2002년 그 사건 때 우리가 쫓던 야쿠자 연계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었어요. 부산이랑 오사카 오가면서 자빌 처리하던 놈이에요. 그때 우리가 너무 거물만 노리느라 이놈은 놓쳤던 겁니다. 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지의 실종은 무작위 범죄나 단순 유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2002년 진우가 주도한 수사로 인해 그 조직은 부산 루트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진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다. 그들은 그의 딸을 데려갔다. 4년 전 그날 아침의 다툼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지가 사라진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 그 지독한 진실이 진우의 가슴을 꿰뚫었다. 진우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장부에 적힌 주소는 2년 전의 것이라 이미 옮겼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시작점이었다. 그는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증거는 빈약했고 절차는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최 형사가 제발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무시한 채 전화를 끊었다. 이제부터는 법도 국경도 없었다. 오직 아비의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우는 곧바로 장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교토의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외국인 노동자 아파트였다. 주변은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낡은 철문을 땄다. 4년간 잠자고 있던 그의 기술이 분노와 아드레날린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납치한 놈들을 뒤쫓는 사냥개였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비어있지 않았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방구석에는 말라붙은 컵라면 용기와 값싼 담요가 뒹굴고 있었다. 이곳에 누군가 감금되어 있었다. 진우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낡은 벽지의 한 구석에 멈췄다. 벽지 한 귀퉁이가 살짝 뜯어져 있었고 그 뒤 시멘트 벽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완전히 뜯어내자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글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집, 그것은 분명 민지의 필체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지는 이곳에 있었다. 2년 전 부적이 전당포에 맡겨질 때까지 그녀는 살아있었다. 진우는 그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4년간 억눌러왔던 슬픔,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처절한 포효였다. 그는 벽에 새겨진 그 글자를 부수져라 움켜쥐었다. 4년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 지옥 끝까지라도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진정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새겨진 집이라는 단어를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4년의 세월 동안 굳어버렸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를 온몸으로 뿜어냈다.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벽에 새겨진 딸의 흔적을 찍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4년간의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딸이 그에게 보낸 첫 번째 응답이었다. 그는 이 아파트를 떠나기 전 방 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구겨진 담뱃갑 하나를 발견했다.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희미하게 한국어가 적힌 면세 담뱃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기온 지웬, 근처의 작은 술집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는 즉시 그 술집으로 향했다. 교토의 화려한 유흥가인 기온의 깊숙한 골목,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위치한 야쿠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겸 술집이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짙은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를 향해 꽂히는 경멸적이고 위협적인 시선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곧장 바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5년 전 2002년 수사 파일에서 보았던 얼굴을 찾아 헤맸다. 그는 형사의 감으로 이곳이 김용일, 즉 카네다 류이치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소굴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각오였다. 바 안쪽 경호원처럼 서 있는 한 남자가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 흉터가 더해지고 살이 붙었지만 그 비열한 눈빛은 분명했다. 김용일이었다. 진우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김용일 역시 낯선 한국인 남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진우가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는 조직원들과 즉각적인 몸싸움이 벌어졌다. 진우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훈련받은 짐승이었다. 그는 자신을 막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김용일에게 돌진했다.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용일, 진우가 한국어로 포효했다. 그 목소리에 김용일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진우를 알아봤다. 4년 전 자신이 파멸시킨 그 형사였다. 김용일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고 진우는 그를 미친 듯이 뒤쫓았다. 기온의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두 남자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빗물이 고인 바닥을 튀기며 수많은 상점의 붉은 등불을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놈을 잡아야 한다. 저놈을 잡으면 민지를 찾을 수 있다. 4년간의 무기력함이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으로 바뀌어 그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막다른 골목, 높은 사찰의 담벼락 앞에서 진우는 마침내 김용일을 덮쳤다. 김용일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4년의 한이 서린 진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진우는 김용일의 머리채를 잡고 빗물이 고인 바닥에 처박았다. 내 딸 민지 어디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원혼의 절규였다. 그는 김용일의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 말해. 어디다 팔았어? 어디다 숨겼어? 말하라고. 김용일은 피와 비가 뒤엉킨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악마처럼 웃었다. 박 형사, 아직도 찾고 있었나? 대단하네. 그 비웃음은 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진우가 돌멩이를 집어 들려는 순간 김용일이 다급하게 외쳤다. 2년 전에 도망쳤어. 그 망할 계집애가. 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김용일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그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얌전히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도망쳤다고? 그 부적 그거 훔쳐서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결국엔 놓쳤어. 진실은 진우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욱 잔인했다. 민지는 팔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김용일이 전당포에 부적을 맡긴 것은 민지가 도망친 후 그녀의 마지막 소지품을 처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진우가 절규했다. 김용일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그날 이후로 나도 그 애를 못 봤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놈들한테 잡혀갔는지. 이것이 클라이맥스였다. 4년간의 추적 끝에 마주한 진실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살아있을 수도 혹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이 낯선 땅 일본 어딘가에 홀로 버려졌다. 진우는 딸을 찾기 위해 일본까지 왔지만 그가 찾은 것은 2년이나 지난 차가운 흔적과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그 분노를 터뜨릴 대상조차 모호해졌다. 멀리서 술집의 소란을 듣고 출동한 일본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김용희를 붙잡고 텅 빈 교토의 밤하늘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빠르게 다가왔다.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김용일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는 이곳에서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단 몇 초의 시간밖에 없었다. 왜 내 딸이었어? 2002년 그 사건 때문이지. 내 놈들 보스가 시킨 거냐?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했다. 공포에 질린 김용일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복수, 박 형사, 당신이 우리 조직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복수였어. 윗선에서 직접 지시했어. 그 말이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확인 사살이었다. 4년간의 지옥은 결국 자신의 과거가 불러온 대가였던 것이다. 일본 경찰들이 곤봉을 겨누며 들이닥쳤을 때 진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폭행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김용일 역시 공범으로 연행되었다. 유치장에서 진우는 단 한 번의 전화를 허락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최 형사에게 걸었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낡은 휴대전화로 찍은 벽에 집이라는 글자 사진과 김용일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 추격전 중 몰래 녹음안을 전송했다. 형님? 이게 내 마지막 증거요. 김용일이 일본 경찰에 잡혔소. 공식적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조직적인 복수 범죄요. 진우는 결국 일본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의 여권에는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차가운 도장이 찍혔다. 며칠 후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그를 마중 나온 것은 최 형사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수사, 어떻게 됐어? 진우가 힘겹게 물었다. 최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형님이 보낸 증거 덕분에 본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경시청과 정식 공조 수사팀이 꾸려졌어요. 김용일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제 사건의 파일이 마침내 다시 열린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진우의 증거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한일 양국 경찰의 합동수사로 2002년 진우가 놓쳤던 인신매매 조직의 잔당들이 일망타진되었다. 부산과 오사카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김용일의 윗선이었던 야쿠자 간부까지 구속되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한일 국제 범죄 조직 소탕을 보도했다. 진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방에서 무표정하게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가 원했던 유일한 대답, 민지의 행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레이터, 진실은 때로 구원보다 더 잔인합니다. 박진우 형사가 찾은 것은 딸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진우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최 형사가 보낸 것이었다. 소포 안에는 일본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반환한 붉은 실이 달린 낡은 부적이 들어있었다. 4년 전 그가 민지에게 주었던 그리고 낯선 교토의 벼룩시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부적이었다. 진우는 그것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이것은 민지가 2년간의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민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랐다. 진우는 4년간 문을 굳게 닫아두었던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실종 당일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4년 묵은 침묵을 씻어냈다. 그는 민지의 책상 위에 그 낡은 부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딸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왜 딸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고 딸의 마지막 흔적을 되찾았다. 그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진실의 수용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규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을 집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다.